오늘 무더운 날씨에도 이렇게 주말에 시간 내주셔서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원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을 앞에 오시라고 하려 했더니 앞으로 어지간히 다 오셨네요. 오늘 토요일이고 날씨가 굉장히 더운데 이렇게 집에서 수박 듣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오셔서 이렇게 다들 공부하러 오신 여러분들 일단 환영합니다. 너무 반갑고요. 오랜만에 저희가 다시 만나게 된 거죠. 원래 제가 한두 가지는 좀 배경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가려져 있지만 앞에 보시면 민주시민학교 시즌2 이렇게 돼 있는데 아시다시피 민주당 또 민주연구원에서 한편으로는 일반 당원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고 또 한편으로는 조금 고급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당원 중에 핵심 당원과 그 다음에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민주시민학교, 즉 민주연구원 주관으로 해서 쭉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연구원장으로 있는 동안에 올 1월부터 한 5월까지 거의 6차 정도에 걸쳐서 시즌 1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다뤘었습니다. 뭐 경제, 정책, 또 뭐 정치, 사회정책, 또 역사 이렇게 다양한 분야를 다뤄서 사실은 그 내용들이 우리 일반 민주 시민들이나 당원들이 접할 수 있는 기본 어떤 교양을 한번 다 총망라한 커리큘럼을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취지로 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것이고 아쉽게도 이제 제가 원장을 그만두고 또 양정철 원장께서 새로 오시면서 연구원이 총선 체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상당히 공이 드는 일이어서 계속하기가 좀 어려워져서 아쉽지만은 일단 시즌 1으로 마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민주시민학교 함께 하셨던 동창 분들이 자발적으로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열의가 있어서 자발적으로 결성이 된 것이 첫째고, 그래서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좀 모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그 내용들이 모이는 분들의 숫자는 이렇게 실내에서 제한돼 있지만 저희들이 그 내용들을 녹화 또는 생중계로 정리를 해서 이번에 아시지만 당에서는 이제 플랫폼이 만들어져서 전 당원들이나 또는 일반 시민들에게도 공개돼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학교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그런 이 유튜브에도 올리고 하는 작업들을 했었는데,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런 좀 고급진 이런 그 강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조금 포맷을 달리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최를 민주시민학교 동창회 그리고 민주시민학교 시즌 1을 함께 주관해 주셨던 우리 김도균 이사장 계시는 국민집현전, 우리 지금 저 독창 회장님 잠깐 일어나시죠. 뭐 다 아시니까 독창 회장님, 또 저 뒤에 우리 국민집현전의 정책협동조합입니다. 김도균 이사님 두 분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되고 제가 양정철 원장께 말씀을 드렸더니 양 원장이 사실은 이게 굉장히 좋은 내용이어서 연구원에서 계속 해야 되는데 총선 준비 때문에 못하는 것이 굉장히 좀 아쉽고 섭섭하고 죄송하다라고 해서 연구원은 후원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하게 되고, 당의 기구로서는 제가 연구원을 그만두면서 맡게 된 포용국가 비전위원회가 이것을 이제 주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 기구인 포용국가 비전위원회와 동창회 국민집현전이 함께 공동 주관을 해서 시즌 2를 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시즌 2에 오늘 첫 번 강의입니다. 첫째 그렇고요. 두 번째로는 포용국가 비전위원회와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민주연구원에서 쭉 해오던 당정청이 함께 정책기획위원회 정혜구 위원장, 그 다음에 그 경인사, 그러니까 국책연구원들이 다 모여 있는 경인사의 성경윤 이사장, 그리고 당이 함께 해오던 포용국가 이 비전을 만드는 작업을 한 1년 이상 해왔고, 그것이 올 8월이면 대통령이 아마 8.15 경축사를 통해서도 정리가 한번 되실 것이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도 또 포용국가 담론은 계속 진전이 될 터인데 그 부분을 정리하는
작업은 계속해서 제가 맡는 것으로 역할 분담을 해서 맡았는데 제가 아시다시피 이제 오랫동안 쉬다가 다시 이제 지역구 활동을 시작해서 한 달 동안 게으름을 좀 폈습니다. 그리고 금주 내주 사이에 포용국가 비전위원회를 정식으로 발족을 하기로 됐고요. 지금 대략 위원들이 이렇게 보니까 위원들은 당적이 있어야 돼서 위원 한 15명에서 20분, 그다음에 실제로 각계각층의 최고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을 자문위원으로 해서 한 15분 정도 모시려고 합니다. 정세균 전 의장도 하시겠다고 하시고 또 뭐 삼선의 이원욱 의원, 뭐 김경엽 의원 등을 포함해서 한 10여 명 이상의 현역 의원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 한 15분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자문위원들도 지금 각계각층으로 이렇게 모시도록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금주 내주면은 포용국가비전위원회도 정식 활동을 시작해서 혹은 세미나 작업 혹은 담론 작업을 계속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왜 이렇게 사설을 길게 했냐면 이 모든 처음에 말씀드렸던 앞으로 우리가 하려는 어떤 이런 새로운 이 국가 비전과 관련된 학습과 포용국가비전위원회를 구성하는 작업을 할 때 제가 제일 처음으로 노크를 했던 분이 오늘 우리가 모신 홍성국 대표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포용국가비전위원회를 만들 때 지금 이제 자문위원회 한 분으로, 그러니까 당적을 가지시라고 제가 청하기가 좀 죄송해서 당적과 상관없이 하는 각계각층 전문가들을 자문위원 그룹으로 모시는데, 사실상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동위원장을 하셨으면 좋겠다, 포용국가 그런 마음으로 제가 좀 이 여러 가지 비전 작업을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그에 흔쾌히 응해 주셨고 오늘 첫 이 세미나도 함께 해주시게 됐는데요. 우리 홍 대표님은 여러분이 이력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은 그냥 일반 공채를 통해서 들어가셔서 대우증권의 미래에셋 대우증권의 이제 대표이사 사장까지도 하시고 그 과정에서 쭉 금융계에서 리서치와 관련된 다양한 이력을 쌓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런 실물뿐만 아니라 늘 이론적인 작업을 쭉 해오셔서 베스트셀러들을 쓰셨고, 특히나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관심 갖고 있는 이 오늘 주 컨텐츠가 나오게 될 수축사회라는 책은 뭐 지금도 계속해서 교보나 이런 데 가면 베스트셀러로 떠 있는 책인데, 제가 그 책을 너무 재밌게 봤어요. 제가 최근에 본 책 중에 단연 국내 저자가 쓴 책 중에서는 베스트다라고 생각을 한 책이어서 꼭 모셔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늘 고민하고 있던 주제인 이게 도대체 저성장 시대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일종의 마치 초빙하기가 찾아온 것처럼 세상이 바뀌어 버렸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라는, 그리고 인구 구조가 바뀌어 버렸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라는 것을 아주 딱 명료하게 정리를 해주셨고, 그리고 앞으로 그에 대한 대안이 결국은 인류가 공동체라는 어떤 새로운 어떤 뭔가 규범과 문화와 룰로 접근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문제의식. 그러니까 저희가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여러 부분에서 다 같이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고민해야 될 내용들을 담아주셨고, 여러분이 뭐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저 국내적으로 난다긴다 하는 석학들의 핵심적인 의견을 소개하면서 그것의 한계를 또 딱딱 짚어주신 간단치 않은 내용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나 맨 마지막에는 오늘도 말씀 주시겠습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새로 접하는 문제들을 해결을 위해서 국가 비전을 담당할 초당적인 비전 기구가 필요하다. 외국이 예를 들면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늘 저희가 공감해서 정말 이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그러한 내용이어서 정말 그런 내용들을 끌어가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기초를 담고 어떤 정치적인, 국제적인 또는 인문적 소양을 갖고 계신 그런 융합해낼 수 있는 분들이 드문데, 아마 그런 내용들을 융합해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굉장히 드문 내용을 책에도 담아내고 있고 해서 큰 기대를 갖고 이렇게 모셨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중에 오늘 행사 이 장소 빌리는 데도 도움을 주셨고, 또 저희 포용국가 비전위원회 함께 이렇게 해주실 우리 당의 전략통이신 직전의 전략위원장 전전번에서 지방선거 승리에 기여하시고
이번에 민주연구원의 전략 담당 또 부원장 하고 계신 우리 김영진 의원 오셨는데 오늘 분명히 토요일이라서 공부하러 안 온다고 했는데 아마도 우리 홍 대표님 저 강의를 놓치기가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너무 길었기 때문에 홍 대표님께 넘기고요. 앞으로는 이 방식을 사실은 조금 더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한 20분에서 25분 말씀을 하시고 대담 형식으로 우리가 엑기스를 한 10분 하고 플로어에 질문을 하고 하는 식으로 할까 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할까 했는데 홍 대표님이 이미 상당한 내용의 그 PPT를 준비해 주셨다고 해서 아마 그 시간 가는 줄 모르게 45분, 60분이 지나갈 겁니다. 충분히 말씀 듣고 여러분 질문할 거 있으면 하시는 그런 시간 되길 바라고 다시 한번 우리 홍성욱 대표님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마이크 때문에 일단은 앉아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고요. 존경하는 김민석 원장님께서 이런 과찬을 해주셔서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말씀은 참 살기 어려우시잖아요. 얼마나 어려우시면 지금 35도인데 여기 와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려고 오셨겠어요? 이건 제정신이 아닌 거죠. 이 시간에 시원한 화채 드시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제가 서서 하겠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살기 어려운가 우리 한번 정리 좀 한번 해보자는 생각을 갖고 제가 이 책을 썼는데요. 여러분들 다 고수기 때문에 다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부분들을 한번 새롭게 우리 세상을 보는 안경을 한번 다시 만든다는 생각 갖고 한번 봐주셨으면 하는데요. 다 아시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막 떠다니는 거죠. 하나의 스토리로 역지를 못하고 있는 게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21세기 들어서 뭐가 달라졌냐라고 하게 되면은요, 이거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전환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거는 이 인류 역사에 거대한 전환이 있는데 해법은 눈앞에 있는 요만한 거로 계속 막는 거죠. 뚝이 터질라 하는데 손가락으로 막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인식조차도 지금 우리 사회는 안 된 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환경 얘기를 제일 먼저 쓴 거는요, 지구가 생긴 이래로 지금 가장 살기 열악한 시대가 됐죠. 인류가 태어난 다음에 어제 신문 보니까 인도 10억 명이 온도 때문에 위험하다고 하죠. 50도까지 가서. 그죠? 프랑스가 45.9도까지 갔잖아요. 지난주에. 여러분 댁에서 코웨이에 한 달에 얼마씩 뜯겨요? 물 들어오니까 맨날 코웨이 거 먹잖아요. 그걸 복리로 한번 여러분들 적금 넣었다고 생각하면요. 코웨이에 여러분들 뭐 몇 천만 원씩 집집마다 다 뜯겼을 겁니다. 그죠?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공해 방지 시설에 어마어마한 돈을 쓰고 있고요. 미세먼지 때문에 한중 갈등이 발생하고 있고 전기차, 태양광 지원한다고 하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돈이죠. 애들은 아토피 걸려서 피부가 이게 나쁘니까 면역력이 나빠졌는데 아토피 시장만 3조 이상으로 보고 있어요. 잘 보세요. 그리고 어르신들은 면역력이 약화돼갖고 요즘 온갖 약을 다 드시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도 뭐 드시죠? 여러 용도로 드시긴 드시는데 그래서 제일 돈 없는 사람이 먹는 게 비타민 C하고 아로나민 골드 정도까지는 남자들 다 먹어요 지금. 왜 그렇게 됐는데 환경이란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올리백의 위험사회론에서 갖고 온 건데요.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세상은 더 위험해지고 있는 거죠.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은 그 속도에서 이탈했을 때 세상이 좀 더 개인적인 입장에서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도 맨날 계속 뭔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그저께도 어제 무너지고 있고요.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현동에서 KT가 통신구에서 불이 났었잖아요. 불 나면서 지금 그 지역 상공인들하고서 KT랑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인터넷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도 위험이에요. 그러면 통신구에다 센서를 전부 달아갖고서 미리 감지해야 되는 거죠. 속초에 불 났었죠? 속초에 불 났었을 때도 온도를 불꽃 튀는 거 봤잖아요. 그게 온도 센서가 감지를 해갖고서 자동 소화 장치가 나오게 되면 그냥 잡을 수 있는 거죠. 1차 세계대전이 1917년인가요? 18년에 끝났죠? 근데 우리나라 3.1운동이 1919년에 발생했습니다. 그럼 이거랑 무슨 상관이 있냐 하는데요. 그 전에 1차 세계대전 중에 스페인 독감이 있어서 5천만 명이 죽었다고 들어보셨죠? 그게 한국에 전염이 안 돼서 우리가
이 3.1운동도 되고 우리가 독립운동이 시작할 수가 있었어요. 만약에 그런 전염병이 있었으면 사람이 모이지를 못했을 테니까. 사스, 구제역 이런 거 방어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쓰고 있어요. 지금 국군 장병들은 휴전선에서 돼지열병 때문에 멧돼지 잡느냐고 정신이 없죠.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 얼마나 많은 돈을 쓰고 있나. 우리나라 지난해 GDP가 1782조인데 요거에 쓰는 게 저는 100조는 쓰고 있다고 봐요. 이게 숫자로 계산되는 거 계산 안 되는 거하고도 다 감안하면은. 그런데 10년 후에는 200조 300조 얼마 쓸지 모르는 거죠. 여기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문제는 인류 역사상 환경과 안전에 돈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는 어마어마하게 돈들을 쓰고 있는 거죠.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에 안 쓰던 데 돈을 쓴다 얘기예요.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 너무도 잘 아시는 인구가 저출산 고령화를 지나고 나면 바로 인구 감소가 바로 들어옵니다. 이미 인구가 감소하고 있잖아요. 일본도 1년에 40만 명씩 인구가 감소합니다. 영국도 감소하고 독일도 감소하고 다 감소해요. 그런데 안 주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난민이나 이런 이민들이 들어와서 그런 거죠. 미국에서도 백인들이 줄고 있으니까 그 차이를 아시안, 히스패닉, 흑인들이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라에 원래 살던 사람들 OECD 선진국 중에서 인구 늘은 나라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지금 뭐 상해가 여러분들은 중국이 인구 많다고 하지만 상해도 출산율이 한 명이 아마 깨졌을 거예요. 아마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어느 나라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사회는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진 사회예요.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전제로 한 학문을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배우고 상식도 그렇게 된 거예요. 오늘 세미나 끝나고 이 앞에서 여의도 저쪽 동여의도 쪽을 보면 건물이 막 올라가는데요. 지금 여의도의 공실률이 15%예요. 지금 짓고 있는 거 다 지면 제가 보면 30%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되려고? 그거 짓는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인구가 늘어나는 거 보는 거죠. 인류 역사상 인구가 줄어든 게 처음이에요. 처음에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있는 거죠. 시대적인 소명은 뭐냐? 애를 많이 낳는 게 가장 애국하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인데요. 왜 속도가 중요하냐면 1, 2, 3차 산업혁명에서도 일자리를 많이 파괴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4차 산업혁명에서 나오는 것은 이 속도가 너무 빨라지면서 일자리를 파괴하고 생산성을 어마어마하게 비약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정리하면 안 쓰던데 돈 쓰고 돈 쓸 사람은 줄고 있고 근데 생산성은 비약적으로 증대되니까 공급은 엄청나게 느는 거죠. 이게 20년 동안 지속된 시스템입니다. 한국의 IMF도요. 그걸 경제학적인 관점으로 놓고 IMF 외에는 많은 게 있는데 왜 그 당시 우리 경제가 취약해졌냐? 공급과잉이었거든요. 공급과잉. 그런데 IMF 이후부터 이런 상황이 왔는데 정부는 딱 4가지 단기 정책을 썼어요. 전 세계 모든 국가가. 그게 뭐냐면 금리 낮추고 재정을 방출하고 그 다음에 돈을 풀고 돈을 마구 찍어서 푸는 거죠. 그 다음에 부채를 늘리고 4가지 정책이에요. 이 4가지를 모두 쓴 나라와 그렇지 못한 국가, 세게 한 나라와 약하게 한 국가, 이게 현재 국가 간의 차이예요. 별거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역으로 따지면. 일본은 이 4개를 세계에서 제일 강하게 쓴 나라고요. 웃기게도 세계에서 제일 약하게 쓴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4가지 정책 중에서. 특이하죠? 하여간. 그러다 보니까 이 단기 정책을 통해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뭘 썼냐 이게요. 우리가 지난 20년간이에요. 환경에 돈 썼습니까? 위험에 무슨 돈을 썼어요? 인구 문제로 뭐 지난 10여 년간 130조 썼다 하는데 어디 갔나 모르잖아요. 애 낳으면 돈 주는 거 쓴다고 하는데 별로 웃기는 얘기죠. 예? 아, 요동에 이게 전라남도 해남이랑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 저기 강진 이런 데서부터 애 낳으면 돈 주면 그 옆에서 더 줄게 국가 안에서 그 짓 하면 뭔 얘기를 해요? 정부에서 통일해 버리던 거지. 뭐 했어요? 4차 산업혁명 안 되다 보니까 지금 한일 간에 문제가 나오니까 우리 투자 못했으니까 이 지금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공급과잉이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공급과잉이 돼요. 한국 경제 왜 어려워요? 공급과잉이에요. 자영업 왜 안 돼요? 공급과잉이죠. 공급과잉 아닌 거 뭐 있으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죠. 근데 요거 잘 보셔야 돼요. 부채 문제는 세계에서 세계 전체가 역사상 또 빚이 제일 많아요. 부채는 3가지로 볼 수 있는데 정부 부채, 가계 부채, 기업의 부채 3가지가 있는데 국가마다 차이는 있지만 세계 전체로 더해 보게 되면은 가장 부채가 역사적으로 가장 많아도 압도적으로 많은 거예요. 왜?
요 단기 정책을 20년간 써왔더니 어느 나라나 그렇게 됐다는 얘기죠. 거기다 이데올로기적으로 신자유도 되니까 마구 싸우고, 그리고 세계화 이런 경쟁들이 세계적 차원에서 발생이 되니까 사회는 양극화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 어느 나라의 정치권도 이거를 치유하는 게 본질인데 지금은 이것의 영향인 이거를 치유하는 거죠. 왜? 결과로서 사회가 양극화되는 거죠. 경제적인 양극화뿐만이 아니죠. 세대 간의 양극화, 그다음 젠더 간의 국가 간의 이런 양극화를 치유하는 게 모든 국가 정치의 핵심이 된 거죠.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세상이 제로섬화 되는 거고, 제로섬화 된 상태에서 4차 산업혁명이 계속 나오니까 이게 더 강화되는 거죠. 개인들은 나만 잘 살래? 그러니까 지금 인류 역사상 인간이 이렇게 이기주의에 빠진 날은 거의 없죠. 여러분들. 저는 매일매일 확인합니다. 전철 타면은 자리 잡기 되게 어려워요. 제 머리가 허연데 제가 양보 받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자리만 나면은 슬라이딩 해요. 저도 이제는. 왜? 가서 앉습니다. 왜? 젊은 사람이 어르신들한테 양보를 안 해주니까 제가 양보하기 위해서 슬라이딩 하는 거예요. 창피하건 말건. 그러다 보니까 제로섬이죠. 파이쟁탈전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정치적인 갈등이나 사회적 갈등의 수준이 20세기보다 훨씬 강해요. 지금. 집안 내에서도 상당히 강할 겁니다. 갈등이 상시화되게 되고 기존의 기득권이 전부 해체되죠. 왜 해체되냐면 이게 없다라는 전제 하에서 만들어진 사회, 만들어진 기득권이 이게 강화되니까 전부 해체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이거죠. 기득권이. 그러니까 갈등이 막 치열하면서 기득권이 해체되고 경제적으로는 공급과잉, 부채 이런 것들 때문에 저성장, 저금리, 저소비가 일반화된 사회가 되는 거죠. 이게 수축사회로 제가 정의를 하는 겁니다. 이게 없는 사회는 팽창 사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다시 피드백을 해요. 쭉 피드백을 해갖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정말 살기 어렵네. 수축사회가 되니까 환경 신경 안 쓰겠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 쓰레기 수출업체가 막 버린다든가 공중도덕에 요즘 우리 어릴 때는 쓰레기 버리지 말라고 배웠는데 요즘 막 버리잖아요. 요새 까놓고 얘기하자는 얘기죠. 안전이건 신경 안 쓰고 젊은 사람도 이렇게 살기 어려운데 애를 왜 넣어? 어떤 생물체가 자신의 종의 개수를 줄인다는 것은 서식 환경이 극단적으로 나빠졌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지 않아요? 기업인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스마트 팩토리 만드냐고 정신없어요. 정부는 일자리 만들려고 하지만 기업인들은 정부 뒤에서 스마트 팩토리 만드냐고 정신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경기 나쁘니까 또 단기 정책 하잖아요. 금리 낮추고 돈 풀고 재정 풀고 빚 늘리고 이런 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21세기 들어서 지난 20년간 OECD 36개 회원국 전체에서 똑같이 발생한 거예요. 이걸 마치 한국만 발생한 것처럼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게임 이론으로 얘기하면은 이런 거죠. 르네상스와 산업혁명 때부터 보면은 이때는 파이가 커지는 시대였는데 지금은 파이가 안 커지는 거예요. 제로섬이죠. 뭔가 더 먹으려면 남의 것을 뺏어 먹는 시기가 된 거예요. 앞에 그 수축사회가 되면서 앞으로는 파이가 줄어들면 어떡할 건데 상대편을 딜리트 제거해야 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파이가 줄어들 경우에는 우리는 이런 사회를 겪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제로섬조차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한국이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올해가 2019년이고 내년이 2020년이에요. 한국이 경제개발 언제 시작했죠? 1961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내년이 되면 만 60년이 되는 거예요. 지난 60년간 한국은 엄청난 경제 발전했는데 그건 신화예요. 지나온 60년간 한국만큼 경제 발전한 나라 전 세계 어떤 나라도 없어요. 여러분 민주당에서 여러분들이 좀 신경 써줘야 될 게 이 문제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성장 신화를 쓴 거예요. 앞에 30년은 한국이나 대만이나 일본이나 비슷할 정도로 고성장이에요. 성장률을 따지면. 근데 그 뒤에 30년에서 일본은 이미 망가진 지 30년이 됐고요. 대만 망가진 지 20년이 넘어요. 여러분 대만 잘 되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그래도 계속 오잖아요. 계속 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일단 인정을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그런데 여기서 이 방식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한국이 성장 신화를 썼던 시기는 바로 게임으로 보면 파이가 커지는 세상에서 성장 신화를 썼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제로섬이고 일로 가기 때문에 과거의 모델로는 안 된다는 게 현재의 우리 여당은 민주당 정부에서 정확히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옛날에 이런 얘기를 하면 왜 가르치려고 그러냐 했는데 지금 가르치는 게 정말 필요해진 시대가 됐습니다. 몰라요 아무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잘해왔으니까 그 방식으로 계속하자고 하는 것은 세상이 팽창사회면 가능한 얘기지만 세상이 수축하고 있을 땐 그 방식으로 하면 더 악화가 된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4가지 요인들을 한번 정리를 요소별로 짧게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경제도 한번 이런 차원에서 보고 4차 산업혁명, G2 이것까지 제가 이 자료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따 질문하셔도 되고요. 인구 문제만 해도 그런 거 아니에요. 인류 역사상 인구는 항상 피라미드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됐죠. 저 노란 게 71년 돼지띠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제일 많으신 인구죠.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셨죠. 인구가 많으면 고생해요. 일 많이 하고. 이분들은 나중에 경로당 가도 물걸레를 오래 들을 거예요. 인원이 많기 때문에. 이게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들으신 분들은 아직 미래에 대한 준비를 안 하고 계신 분들이. 그런데 우리의 제도나 인식이나 학문이나 상식이나 전부 이걸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생기고요. 앞으로 이게 확정됐단 말이죠. 그러면 같은 세대에서 여기서 태어나서 크고 여기서 지금 살고 있는데 나이 들어서 이렇게 된다는 걸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의 어르신들, 중장년층의 왜 이렇게 불안하냐. 중장년층 굉장히 불안합니다. 왜 불안하냐면 나는 이 시대에 살았는데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걸 놓고 한번 잘 생각을 해봐요. 지금이 단군 할아버지 이래로 인구가 제일 많죠 지금. 대답 잘하셨네. 저런 분들은 이제 졸리기 때문에 대답을 크게 해갖고서 스스로 저기 하는. 제가 하는 저를 잠깐 농담하면은요. 제가 하는 강의법이 제가 세계에서 저만 하는 게 있어요. 들어보시면 되게 잘난 척하죠. 강사가 계속 잘난 척하고 여러분들한테 질문하면 여러분 모르는 것만 질문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속으로 좀 듣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화가 납니다. 그래 너 잘났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화가 나면 잠이 안 와요. 이거 저만 쓰는 분노의 교수법이라고 홍성국이 만든 그런 거예요. 인구가 제일 많은데 인구 비중이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노란 부분에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 사람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이죠. 돈 버는 사람, 돈 쓰는 사람, 국민연금 내는 사람, 건강보험 내는 사람, 술 먹는 사람, 담배 피는 사람, 연애하는 사람, 옷 사 입는 사람 다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 인구가 제일 많고 사회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 사회 활동하는 사람도 제일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꺾어졌죠. 우리는 이미 꺾어졌어요. 이제 꺾어지는 초반전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잘 보세요. 지금 문제가 지금 제 사무실이 광화문에 있는데 그 학교 식당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들이 막 힘들어하면은 잘 보시면 어디서 문제가 생기면요. 애들 말로 쪽수가 제일 많은 게 여기였잖아요. 쪽수가 확 줄잖아요. 나중엔 더 줄죠. 그럼 지금 우리 소리 소문도 없이 일자리 사라진 게 뭐냐면 교육 서비스업에서 한 10만 개 일자리가 최근 3, 4년 사이에 사라졌어요. 그게 뭐냐면 동네 태권도장, 영어학원, 미술학원, 보습학원 뭐 이런 거예요. 왜? 이건 절대적으로 쪽수가 줄거든요. 안 되는 거죠. 거기서 그런데 그분들은 조용히 계신 거죠. 옆 협회나 뭐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그런데 교육에서 문제가 좀 뻥 나오고 있는 거죠. 이때는 학생 수가 한 반에 고등학교 60명인데 지금 21명이에요 평균. 이대로 가면 어떡할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교육의 문제도 기본적으로 다 안 되고 우리 사회 안전망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국민연금 고치려고 하는 건 이렇게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2060년에 국민연금 고갈된다고 써 있거든요. 다 아는 거예요. 국민 다 알아요. 그런데 그게 잘못된 거죠. 성장률과 금리와 이런 것을 감안하면 2050년 전에 이때쯤 고갈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단 말이에요. 2050년에 65세 되시는 분들이 1985년생 이후 태어나신 분들은 지금 사회활동 시작한 지 여성 한 10여 년 됐고 남성도 한 7, 8년 되신 분들이에요. 그럼 2050년에도 국민연금 가서 돈 좀 나 연금 내놔. 그럼 그때 국민연금이 뭐라고 할지 알아요? 2019년에 네가 회사 다닐 때 니네 부장, 이사, 상무 뭐 이런 경우 여기 보면 뭐 김민석 원장님 이런 분들이 다 받아 드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얘기죠. 이런 문제가 그것만이 아니에요. 민간으로 오면 지금 보험사들이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보험사들이. 그래서 이미 발 빠른 사람들은 외작에 가입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예요. 이거 밤새워서 얘기해도 할 게 너무도 많은 거죠. 이게 그러면 여기 노동계로 가면 이런 문제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현대차의 퇴직자 예상 숫자거든요. 올해거든요. 1,400명이 빡 늘어요.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예?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잘 생각하고 현대차 공장 완공한 게 대부분 90년대 말이다.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나라의 노동운동도 어떻게 가야 될지가 여기서 보입니다. 저거 찍고 있어갖고 제가 자세히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뭔 얘기인지 이해하실 거로 압니다. 이게 선거로 가면 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92년, 98년, 2008년 이렇게 거의 10여 년 정도로 보면 항상 민주당은 20대들이 중심, 20, 30대가 지원이었죠. 그런데 과거 이제 이때 김영삼 정부, YS 정부 때잖아요. 20대가 전체 인원의 우리 국민의 20.3%, 18.3, 13.6이에요. 그런데 지금 50대가 8.9, 9.2, 12.4, 16.6 제일 많아요.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지금 얘기하듯이 선거 연령을 한 살을 낮추면 얘들은 투표율이 떨어지잖아요.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이게 많을까 하면 50대가 민주당을 지원했고 그동안 민주화 세력에 대한 지지를 했던 사람들이 지금 제 친구들이에요. 굉장히 우편향적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 수축사에 바뀌는 걸 지 친구가 썼는데도 못 읽거든. 이 새끼들은. 술은 잘 처먹는데 못 읽더라고요. 시간 없다고 하면서. 그럼 이게 연간 80만 명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계산 58년 개띠부터 70년대 중반생까지 1년에 80만 명씩 있어요. 근데 지금 얘들은 10대가 선거 연령 되는 거는 지금 한 5, 60만이에요. 그런데 좀 지나면 이게 40만까지 되는 거죠. 거기다 투표율 낮은 거 보면 이게 정치 지형도 바꾼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여기도 있지만은 50대들이 글로 가는 것도 민주당한테는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예요. 일본의 사례를 보면 일본에 일자리 없다고 하잖아요. 여기 다 바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일본의 전후 출생자예요. 이 1920년부터 이 그림 갖고 다니는 사람 저밖에 없습니다. 잘 보시면 여기서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발생하면서 통계가 없죠. 당연히. 근데 여기서 보면 46, 47, 47, 48, 49년생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저쪽으로 보여야 되겠네. 250만. 이 사람들이 47년생이 2년 전에 얼마가 돼요? 47년생이면 70이 되는 거죠. 70이 되면서 그 이전에도 이분들이 계속 단카이 세대를 은퇴한다 했는데 은퇴를 안 하시고 계시다가 70을 넘으면서부터 확실히 여기서 600만 정도가 한 방에 다 집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일자리가 갑자기 부족해진 거는 이분들이 드디어 은퇴를 한 거예요. 그러면 한국에 58년 개띠라고 했을 때 58년까지 하니까 2140만 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일자리 부족한 일자리가 잘하는 게 경제 정책을 잘했다 이거. 그거는 별건 없어요. 제가 보기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분들이 하는 거죠. 58년 개띠가 여기까지죠. 이분들이 일본 경제의 성장을 주역인데 다 집에 가신 시기가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한국은 언제야 그게? 한국도 얼마 안 남았죠? 55년생부터니까 55년생이 80대면 얼마예요? 70대면은 2025년이죠. 그러나 아닙니다. 일본은 이 사람들이 제일 부자고요. 한국의 55년생 베이비 부모는 그지예요. 노후 준비 하나도 안 돼 있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노후 빈곤율이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제가 보기는 한 10년 정도, 5년이 지체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런 거로 우리가 고령화로도 세상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이 4차 산업혁명으로 기술자들이나 과학기술계에서는 이게 이제 수축산업이 발전하게 되면은 이게 줄어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기존의 수축사회라는 것은 기득권을 파괴하고 일자리를 없애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수축사회는 강화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특이점이 온다, 싱귤레리티, 특이점이 온다라고 한 10년 전인가 커즈와일인가 하는 사람이 이 고점, 인공지능이 인간을 돌파하는 이 시점을 2048년 했습니다. 그리고 그저께 손정희 일본 회장이 대통령님 만나서
AI 이 말씀을 계속 하셨다가 하는데 상반돼요. 반대로. 상반된다고. 왜냐면 2048년 50년 때쯤 보다가 실제로는 10년 정도 늦게 보는 사람도 많은데 문제는 인공지능이 인간을 앞서는 순간에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있나요? 기계보다 못한 인간이 뭐하러 살아? 그거 우리 분명하니까 저는 논리적인 모순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찌 됐건 과학기술이 기존에 우리가 2000년, 3000년 길게 보면은 유발하라겠는 인지혁명 때 13,000년 동안 이어져온 우리의 행위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당연히 갈등이 있고 기득권이 파괴되는 건 당연하다. 그래서 함부로 이런 게 오지는 않는다라고 저는 봅니다. 양극화에 관련해서 여러분 뭐 너무도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개 있는데 이번에 대통령님이 발표했던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보시면 1인당 국민소득이에요. 여기 만만치 않습니다. 노르웨이가 1인당 국민소득이 거의 10만 불 가다 지금 7만 4천 불이에요. 작년도에. 예? 그 대통령님이 노르웨이 가서 노르웨이가 노벨상이 나온 거 평화 뭐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걔네 별로 안 좋아요. 사실은 스웨덴 10년째 가만히 있어요. 스웨덴의 극우파가 지금 거의 점유율이 15%요 정도 넘었을 거래 아마. 왜 그런데? 걔네들의 사회복지나 산업 구조가 팽창사회 기반으로 된 거예요. 배울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는 스웨덴의 그 유명한 볼보 자동차가 어느 나라로 갔죠? 중국 지리 자동차 샀잖아요. 노르웨이가 이거는 뭐 많은 사람이 유가 떨어져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왜냐면 북해 유전을 이제 나눠 먹으니까 유가를 떨어져 너무 심한 상태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다시 봐야 되는데 이걸 숫자로 한 게 피케티하고 동국대 김나경 교수님이 함께 한 걸 조합을 하면 상위 10%가 미국은 46, 영국 35, 프랑스 32, 일본 40, 한국이 45인데 이게 12년 통계밖에 없거든요. 제가 구할 수 있는 건 그렇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최근 걸로 보면 더 벌어졌을 거라는 얘기죠. 여기서 양극화에 따른 갈등이 이게 경제적인 측면에서 나온 건데 이게 사회와 정치적인 갈등까지도 전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럼 문재인 정부를 찍은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이게 너무 심각하니까 프랑스 수준은 너무 심하고 일본이나 영국 정도는 가야 되는 게 않겠느냐. 그러면 지금 현 정부가 하고 있는 작업의 여러 정책들을 이 숫자에다 대입을 하면 이 비중을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미국의 경우를 놓고 보시면 미국의 이게 대공황 때인데요. 대공황 때 상위 10%가 46 정도까지 갔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민주당 정부가 세금을 많이 올려갖고 이렇게 떨어뜨렸다가 정확히 여기 여러분들 이데올로기 잘 아실 테니까 보시면 레이건의 신자유주의 82년도 나오면서부터 세금 깎으니까 쫙 올라갔다는 게 그냥 보이죠. 여러분 느낌 보시면 지금 여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하냐면 tariff is beautiful. 관세는 아름답다. 왜 그러냐면 여기 때는 세금 올렸는데 지금 미국 입장에서 세금 올릴 입장이 못 돼요. 오히려 깎았잖아요. 지금 2년 3년 전에 세금을 깎았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딴 사람한테 딴 나라 와서 가져와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게 무역 전쟁의 출발이 되는 거죠. 그걸 얻어서 관세를 통해서 얻어서 미국 사람들한테 나눠주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되게 아름다운 거죠. 어려운 사람들 학교 다닐 때 삥 뜯겨 본 사람은 알아요. 그런 조직들이 있는데 여기서 삥 뜯어서 자기네는 잘 먹고 살지만 뜯긴 사람 기분 나쁘죠. 그 다음에 안보부담금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작년에 1조 이상 넘겼는데 지금 미국하고 독일하고 싸우는데 안보부담금 올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뭐라 하냐면 주동 미군이 한 얼마 없어요. 그런데 그거 다 폴란드로 옮기겠다고 하고 뭐 이런 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세계적인 문제가 현재의 문제라는 얘기예요. 지금 막 발생하고 있는 걸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민주당은 지금 대선이 벌어졌는데 굉장히 편향적인 정책들을 계속 내와요. 이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미국 사람들이 점점 심정적으로 이런 워런이나 이런 해리스 이런 사람들의 주장들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이 동의 정도 공감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판문점 회담을 만든 요소예요. 미국의 양극화가. 왜요? 여기 민주당 TV 토론회 갖고서 여러분들 우리나라 신문 다 그렇다고 나왔잖아요. 예? 2천만 명이 봤다고 하니까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 기사를 덮기 위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거 아닙니까?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양극화가 남북 간에도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하나의 정책을 하나로 별개로 나눠서 자꾸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걸 보면은 뭐 요새 그렇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은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거 뭐 이런 걸 했는데 개인적인 거로 와도 그렇다는 거죠. 각국에서 대부분의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옆에 사람 믿을 수 있니? 그랬더니 한국 사람은 27%. 이런 거는 그냥 참조만 했어요. 추세가 중요한데 한국은 점점 떨어져요. 일본 39. 중국은 이제 요즘 성장률이 높으니까 뭐 이런 상태고요. 한국이 이렇게 사회 신뢰 수준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양극화 때문에. 요거는 이쪽에 있는 나라들은 교육 수준이 높으면 교육 수준 많이 배운 사람을 믿을 만하다고요. 이쪽에 있는 나라는 많이 배운 사람을 믿을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배운 사람이 참 잘 도와주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는 배운 놈이 더 해먹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시죠? 한국이 거의 세계 최하 수준에 와 있는 거예요. 국민적인 신뢰 수준이 우리도 모르게 수축사회가 돼서 이게 양극화가 되고 사회적인 양극화가 심해지다 보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믿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고등학교를 대학생한테 너 고등학교는 어떠냐 그랬더니 사활을 건 전장이라고. 한국은 딴 나라에 비하면 한국이 어마어마하게 학교에 대한 부실이 있죠. 믿고 의지할 사람 있냐는데 대졸은 그나마 있는데 고졸 이하들은 굉장히 사회적인 소외가 심하게 발생하고 있다라는 게 이런 통계들이 곳곳에 있는 겁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가면 이데올로기로 이제 어떻게 바뀌는 새로운 이즘, 네오 이즘, 무슨 이즘이죠? 이 시대로 가고 있는데 G20 국가 바로 뭐 지난주죠, 지지난주죠. 지난주에 동경에 모였던 G20 국가를 미국의 프리덤 하우스에서 분류를 했어. 너네는 포퓰리즘, 너네는 독재, 너는 준독재, 너는 민주주의 이렇게 네 개로 구분을 한 거야. G20 국가를. 경제 사이즈로 G20이에요. 해봤더니 걔네들이 총 GDP가 64조인데 잘 보시면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난 다음에 독재가 엄청 늘고 포퓰리즘이 엄청 늘고 민주주의가 이게 허연 게 민주주의인데 민주주의가 다 줄어버린 거예요. 줄어버린. 근데 여기서 특히 포퓰리즘이 올라간 게 포퓰리즘에 미국을 들어가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독재도 같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적인 조류가 바로 한일 간의 지금 갈등에도 바로 나오는 겁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서 수축사회가 강화되게 되니까 요즘 우리가 포퓰리즘이나 민족주의 이런 용어를 많이 쓰는데 이런 것들이 더 강해진다는 얘기예요. 왜? 과거와 세상이 너무 달라지게 되니까 먼 미래를 보는 게 아니라 눈앞에 있는 것만 집착하게 되는 거죠. 눈앞에 있는 것. 그리고 생존에만 관점을 주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많은 거예요. 다 이런 사람들이 이쪽에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걸 하나로 얘기하면은 배타적 애국주의라고 합니다. 시오비는. 그러니까 지금 모든 국가가 자기 국가 밖에 있는 것을 적으로 규정해서 우리 민족은 참 잘났는데 말이야. 저것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야. 이런 식이죠. 지금 한일 간의 갈등에서 일본이 보이고 있는 태도가 바로 이런 배타적 애국주의를 깔고 있는 거죠. 사회가 살기 어려우니까 그렇다는 얘기죠. 왜 이게 가능해졌냐면 이건 그냥 설문조사이긴 하는데 국가 관리 지시라는 거 봤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여보세요. 경제 성장률 얘네가 이제 분석을 하면 경제 성장률하고서 뭐가 중요하냐, 예? 뭐가 중요하냐고 봤더니 사람들이 민의 정부의 효율성, 규제의 질, 법치, 부패, 정치적 안정성, 민의 반영도. 이게 민의 반영도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민주주의거든요. 살기 어렵고 힘들으니까 민주주의를 포기하고 좀 파일을 커지는데 사람들이 스스로 조금씩 용인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세상의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종합된 게 일본입니다. 제가 6년 전에 세계가 일본된다라는 책을 써서 한국이 일본 닮아가고 다른 선진국들도 닮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아까 네 가지 정책을 말씀드렸죠. 금리나 재정 적자를 내서 경기 부양하는 것, 돈을 찍어서 뿌리는 것, 그 다음에 부채를 늘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제일 먼저 금리예요. 90년에서부터 떨어지는데 금리가 6% 가던 게 4, 5년 만에 1% 갔다 제로고 지금도 제로입니다. 지금은 마이너스죠. 금리를 최대한도로 낮췄고요. 여러분 금리 마이너스 한번 상상이나 해보셨어요? 상상이나 해보셨냐고요? 내가 은행에 1,000만 원을 맡겼는데 1년 갔더니 980만 원 주면 여러분들이 기분이 어떻게 들 거예요? 이게 나라야? 그런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 사겠어요? 그냥 현금을 갖고 있는 게 낫겠죠? 은행에 넣는 것보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 가면 금고가 다 있죠. 일본에 조그만 뭐 여러분들이 여행 가서 보면 호텔에도 금고가 다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금고 없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나라 살고 있는지 아세요? 그런 나라가 어디냐? 일본, 독일, 스위스, 덴마크, 스웨덴 이런 나라 금리 마이너스예요. 지난주에 프랑스까지 이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프랑스 10년물 국채 마이너스로 발행했는데 기관 투자가들이 사갔어요. 웃기는 거죠. 여러분 이게 상식이 돼요. 하여간 일본은 그랬고요. 두 번째가 90년대 일본인데요. 90년대 일본에 10년간 총리가 9명 바뀌었어요. 10년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앞에 총리가 91년 총리가 나 경기부양에서 재정적자 10조 엔 낼래.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된 사람 나는 15조 원. 그 다음 총리 된 사람은 어떻게? 20조 엔.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다 하시모토라는 사람이 40조 엔, 400조를 썼죠. 일본이 이렇게 망가진 데에는 90년대 초기 대응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막 정부 재정을 이게 짙은 게 막 재정을 썼어요. 그러다가 큰일 났네. 그리고 2000년 초반에는 중국이 발전하면서 괜찮다가 금융위 나면 조금 쓰다가 못 쓰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쓴 것 때문에 이게 다 국가 부채로 다 남아 있는 거죠. 국가 부채로. 그리고 노란 게 이제 돈을 찍어서 뿌리는 거예요. 찍어서 막 뿌리는데 계속 뿌렸는데 바로 아베 총리가 취임한 이후에 무차별적으로 뿌려댄 거죠. 그래서 지난 10년간 얼마를 뿌렸냐면 GDP의 85%예요. 그럼 우리나라 GDP 1780조의 85%는 약 1500조 원입니다. 그걸 10년간에 우리나라에다 1500조 원을 시장에 뿌렸으면 지금 주가지수 2100인데 5000 갈 거고요. 강남 아파트 평당 전부 다 1억 넘을 거예요. 지방도 3, 4천만 원 할 겁니다. 우리 경제 좋아지겠죠. 우리는 10원도 안 뿌렸어요. 한국 경제 그만큼 체질이 강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 이렇게 돈을 뿌리면 환율이 움직여요. 일본의 환율은 90년부터 여기까지 2013년까지 23년간 엔달러 환율이 1달러당 80엔 정도였어요. 지금 얼마냐면 이게 120 갔다가 초기에 지금 107, 108이에요. 110으로 따지면 약 35%가 절하된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1180원에 35%면 1500원이 넘는다는 거죠. 그러면 1500원이 넘으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중소기업이건 뭐건 뭐 지금 가장 어려운 자동차도 수출을 잘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소기업이 다 좋아질 수가 있죠.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의 입장에서는 일본을 방문하면은 일본 돈이 35% 싸졌으니까 어떻게 돼요? 비용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 관광객들이 일본으로 다 가는 거예요. 한국 환율은 변동이 별로 없었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일본 같이 해야 되는 거냐? 아니요. 그렇게 돈을 풀어놓으면 누군가 갚아야 돼요. 외부에서 어떤 샥이 오게 되면 큰일 나요. 이 조치의 본질은 뭐냐면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손들의 부를 땡겨서 쓰는 거죠. 그리고 위기에 엄청 취약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는 10원도 안 풀었다라는 거예요. 몰라서 안 풀었냐? 아니죠. 아직 풀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딴 말로 얘기하게 되면은 우리가 진짜 어려우면 이런 거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니니까 가급적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집에 있는 자식들 정말 사랑스럽고 소중한 자식들을 위해서 이런 조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일부 언론이 뭐 일본이 한 거 이거 하자고 하는 얘기는 이거 하면 한 7, 8년은 좋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데 계속 돈을 찍어내든지 그렇지 않나요? 이게 되면은 계속 늘려야 돼 유지하려고 하면 이런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나라가 옛날에 피그라는 국가도 있었어요. 피그, 포르투갈, 이태리, 그리스, 스페인인데 이게 내수예요. 내수는 최종 소비와 투자예요. 국내 투자 두 개를 합친 거예요. 이게 2008년 금융위기가 왔을 때를 100으로 놓고 본 거예요. 각 국가에.
그랬더니 이 나라도 이렇게 왔다가 꺾어냈는데 요게 이제 포르투갈, 스페인, 이태리입니다. 여러분 내수가요. 2008년 대비 2012년에 얼마 떨었어요? 15% 정도 줄은 거죠. 우리나라는 생긴 이래로 이런 적이 없어요. 옛날 80년 2차 오일 시작 때, 그 다음에 97년 IMF 때 1년 조금 마이너스 났다 바로 온 거죠. 얘네는 지속적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씩 회복되는 거예요. 언론에서 보도할 때 스페인 경제가 회복된다는 건 여기 대비 여기 보면 회복된 거예요. 여기 대비 보면은 아직도 택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지금 이게 회복이 못 되고 있어요. 지금 2018년 거 제가 업데이트를 못 했는데, 그러면 10년간 내수가 쪼그라든 거예요. 그럼 한국 내수 어렵다고 하는 거는 차원이 틀린 쪽이라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잘 보면서 세상을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뭐 그런 거고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한번 이게 사무엘슨의 행복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데요. 행복하려면 소유를 늘리든가 욕망을 줄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남한테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거 여러분 뭐 다 체험적으로 아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수축 사회가 오니까 분자가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지난 시대에 자유시장 경제, 성장, 효율성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유를 늘리면서 우리는 행복해왔다. 소유를 늘리면서.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얘기예요. 왜? 이게 안 되거든요. 저성장이 고착화되다 보니까. 안 되니까 밑에를 손을 잡는 거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나오는 여러 요소들이 이 욕망을 저는 줄인다는 것은 대단한 철학자나 종교적인 신념 없이는 욕망을 줄이기는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용어를 바꿔서 욕망을 좀 조절하자라는 용어를 쓰는 건데요. 뭐냐면 이 밑에 쪽이 은근히 사회적으로 정부가 이거 하자고 안 했는데도 생깁니다. 욕망을 조절한 형태. 그런 것들이 뭐 소확행, 워라밸, 지속가능성, SRI, 기업의 사회적 책임, 공정사회, 미니멀리즘, 포용성장. 이게 큰 그림에서 놓고 보게 되면 지금까지의 보수 정부는 이것만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누가 와도 안 돼요. 이거는 세계 경제를 보면.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걸 하는 게 지금 문재인 정부의 시대적인 소명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원장님도 포용성장위원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도 이런 거죠. 그런데 이거 하면 또 효과가 금방 안 나는 거예요. 굉장히 오래 걸리니까 에이씨 둘 다 해. 이 분자를 높이고 분모를 낮추는 거 같이 하자는 거죠. 그래서 올해부터 혁신 성장을 또 하나 끌고 과거에 있던 개념이긴 해도 갖다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정부가 그만큼 정치하고 정책을 쓰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모에 해당하는 걸 통칭으로 저는 소셜 캐피탈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수축사의 대략적인 개념은 좀 아셨을 것 같고요. 그냥 앉아서 들으면 뭐하니까 토론을 하자고 말씀드려요. 뒤에 경제나 내수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주시면은 이걸 보면서 또 앉아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축사의 개념만, 그리고 한국의 지금 민주당과 그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지금 이걸 쓰고 있는지 전체 수축사회의 흐름 속에서 조금 정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방향이나 대안이 참 많지가 않은데요. 일단은 이런 거죠. 이게 수축사회 어떤 특징이라는 걸 먼저 찾아야 되는 게요. 지금 원칙 부분인데요. 뭐냐면 생존에 문제가 생기니까 원칙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외교 문제에서 원칙 없이 지금 수십 년을 해오다 보니까 지금 요즘 같은 상황이 된 거죠. 욕 먹어도 되는데 개인적인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만 있던 원칙이 없고 모든 사회 분야가 싸우고 있고 먼 미래를 안 보고 팽창 사회를 찾아서, 이건 뭐냐면 집중화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제가 한국을 사례로 했지만 세계 OECD 선진국 공통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도 강남 집중 현상, 수도권 집중 현상이 굉장히 강한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살기 어려우면 사람과 돈과 기술이 몰린 데로, 요즘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로 집중화되는 거죠.
강남 집중 현상을 막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GTX 해야 된다고 제가 강력하게 주장했던 거는 방법이 없다. 이건 수축사의 특징이니까 GTX를 해서 저 수도권 외곽에 계신 분도 강남 직장 다니는데 편하게 해주는 게 오히려 차선이 될 수밖에 없고, 이걸 더 확장하게 되면은 지방과 서울의 거리를 줄여서 메가로폴리스 형태로 간 우리 국토 전체를 하나의 도시를 만들자, 이런 말씀을 제가 좀 써놓고 있는데요. 하여간 뭐 이런 것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캘리포니아가 이렇게 됐죠. 캘리포니아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어요. 미국에는.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 생각하면 캘리포니아에 아시아 사람만 이민 가는 거, 그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 얘기죠. 미국도 고령화되니까 이 어르신들이 미니애폴리스 영하 50도, 시카고 영하 40도 막 이러잖아요. 거기서 돈 많은데 영하 40도에 뭐하러 살아 거기서? 캘리포니아 살아야지. 옛날에 19세기에 미국 부자는 마이애미 살았어요. 왜? 거기가 따뜻하니까. 옛날엔 추웠잖아요. 따뜻하니까 플로리다 이런 데서 살았죠, 부자들이. 근데 작년에 미국이 4번인가 5번 일주일에 하나씩 허리케인이 왔던 거 기억하세요? 그럼 맨날 주민 철수령이 내려갖고, 우리 재난 영화 보면 꼭 나오는 게 플로리다 반도거든요. 집 도망가는 거 다 봤잖아요. 제가 1페이지 얘기한 환경 문제도 함께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일 딱 보니까 캘리포니아거든. 갔더니 실리콘밸리도 있네. 미국 내에서도 우리나라 강남으로 이주되듯이 플로리다에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거기 상원의원 2명이니까 쪽수가 얼만데 플로리다를 뚝 뛰면은 세계 5위 경제 강국이 돼. 영국보다 플로리다 더 강합니다. 영국보다 GDP가 더 많아요. 플로리다를 5개로 나누자, 뭐 이런 주장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든데요.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데, 이거는 대안들을 서로 잘 모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고 개인도 살아야 되는데, 인간이 살아가는데 어떤 철학적인 측면에서 삶에 우리는 이런 거 있죠. 남이 이거 하니까 무조건 이거 해야 돼. 뭐 이런 거죠. 막걸리 먹다가 누가 소풍 먹으면 나 이거 소풍 먹어야 돼. 그래서 누가 또 와인 먹는다, 와인 먹다가 또 요즘 수입 맥주 맛있다니까 10,000원이니까 이건 먹어야 된다. 중심이 없어요. 참고로 저는 그냥 줄기차게 주구장창 소폭으로만 먹습니다. 이사 이런 거 안 해요. 어디 좋다 이런 거 전혀 신경 안 씁니다. 저는 도봉구 방학동 사는데요. 그냥 계속 살아요. 50년째. 이사 안 하고 살면은 그런 거죠. 제가 대우증권 사장이 됐는데 언론에 이런 거 했어. 미아리고개 북쪽에 금융사 국내 최대 증권사 사장이 됐다고 해서 내가 그 기자한테, 그게 기사거리냐? 나는 너가 이상한데, 이상하게 보면 네가 이 새끼 또라이지 뭐. 또 이런 얘기를 했다. 사회 전체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팽창사회 파이가 커지니까 별 고민 없이 오다가 철학적인 아노미가 지금 우리나라 전체로 개인적으로 있어요. 역으로 여러분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살아가는 방식을 정확히 정해놓고 그걸 잘 지키면 그 안에서 행복을 찾는 게 중요하죠. 이게 기업으로 가면 어떠냐면, 문어발 확장하면 죽는다는 얘기예요. 수축사회는 이거나 저거나 해도 성공 확률이 높았으나, 지금 재벌 기업이 하는 것들 무진장 많이 실패하고 있어요. 왜? 옛날엔 다 됐거든요. 하나만 가르쳐줄까요, 여러분? 이마트가 요즘 어려워진 거 알죠? 그건 여러분 눈에 보여요. 또 소리 없이 사라지는 게 뭐예요? 한식 뷔페 기억나요? 계절밥상, 올반, 이거 다 재벌 기업 하는 거 안 되거든. 세상의 변화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네가 잘하는 것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네가 잘하는 것에. 우리가 잘하는 거 집중 안 하고 이것저것 하다가 보니까 부품 소재 쪽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또 요즘 이런 것도 되는 거죠. 두 번째로 먼 미래에 집중하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아, 저게 10년 후에 발생할 거다. 옛날에 제가 회사 처음 들어왔을 때 보면 회사마다 이래요. 10개년 계획, 3개년 계획, 그 다음에 몇 기, 1년 계획, 이렇게 계획을 다 짭니다. 그 10년 후에 온다던 게 회사 30년 다니고 그만둘 때까지 안 오는 경우도 많아요. 지금은 생각을 바꿔야 돼요. 10년 후에 올 게 2, 3년 후에 옵니다. 2, 3년 후에 온다. 왜? 누가 그렇게 땡겨줬냐 이게요? 바로 과학기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먼 미래가 10년 후에 올 거라고 뭔가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해서 이게 금방 안 올까 아니하게 대처했는데,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금방 여러분 눈앞에 온다는 얘기예요. 젊은 사람들이, 내가 보면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이 먼 미래에 대해서 고민들을 너무 안 해요.
오늘 저녁 뭐 먹을까 하는 고민을 수십 시간 하는데 10년 후 10년 후 우리나라에 대해서 생각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들 얼마나 합니까? 한 달에? 안 하는 달도 많죠? 안 하잖아. 근데 저 초등학교 다닐 때는 또 나의 미래 하고서 나의 뭐 50년 후에 내 모습 이런 글짓기 이런 거 한 번씩 해보셨죠? 여러분 해보시니까 초등학교 때는 그 이후에 안 해본다니까. 사회 전체적으로 먼 미래를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으로 먼 미래를 보고 우리가 준비해도 그게 먼 게 아니라 금방 온다는 거예요. 이걸 잘하는 게 지금 미국의 IT 기업들입니다. 그 미국의 IT 기업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뭐냐면 먼 미래에 뭐가 올지. 그러나 금방 올 것 같거든. 그러니까 구글은 1년에 한 10개씩 사요. 한 회사에 막 1조, 2조씩 주면서 막 사들여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10개를 샀는데 3개가 성공하면은 3개에서 10배씩 벌으면 30이 되는 거고 나머지 7은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구글의 태도가 바로 나오는 거죠. 문어발식 확장 안 한다. 나는 잘 몰라도 남이 잘하는 것은 존중하고 갖고 오는 거고 먼 미래에 보고 창의성이 답이다라는 거. 뭐 이건 맨날 하는 얘기인데 우리나라 교육으로는 창의성이 존재하기가 어렵습니다. 한국은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이게 그 산업들이죠. 2000년부터 2007년까지는 전 세계 수출해서 이런 산업들이 이렇게 늘었다는 얘기예요. 7년간 이런 산업들의 수출이 늘었는데 이상하게 2010년 지나더니 다 줄어. GDP 대비 수출이 줄어가는 게 운송장비, 자동차, 전기기계, 기계장비, 컴퓨터 기계 뭐 이런 겁니다. 이게 한국이 가장 강점 있는 산업에서 전 세계적 차원에서 주는 거예요. 그 수출 교역 자체가 줄고 있고요. 아쉽게도 세계 경제는 무형 자산 중심의 투자가 지금 집중되고 있어요. 한국은 하드웨어 강국인데 눈에 보이는 유형 자산에 대한 투자가 늘어야 되는데 지금은 투자는 다시 무형으로 전환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한국은 제조업 강국인데 생산 능력이 경제개발 시작한 지 처음으로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경제개발 시작한 다음에.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중소기업이 임금 올라서 어렵고 이런 거는 우리끼리 해결할 수 있는 거지만 이런 문제는 글로벌 마켓 전체가 한국 경제 구조와 글로벌 마켓이 가고 있는 방향하고 안 맞는다라는 얘기예요. 지금은 제 얘기. 이게 한국 경제의 본질적인 위험이라는 거죠. 우리나라 지금 재벌 그룹들도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는 것 중에 산업 포트폴리오의 문제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두 번째 내수 문제를 보면은요. 내수 너무도 간단한 게 내수가 될 수가 어려운 거죠. 우리나라 상점 판매가 470조예요. 그 중에 120조가 IT인데 온라인인데요. 이 온라인 증가 속도가 연평균 20%씩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통계 안 잡히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배달해서 동네에서 막 하는 거 뭐 이런 거 하게 되면은 내수는 숫자로 보면은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내수가 온라인의 비중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고요. 이건 뭐 여러분 다 나올 때 숫자로 보면은 나오는 거예요. 470조 중에서 120조가 온라인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전체 내수가 얼마냐면 700조예요. 나머지는 뭐 먹는 식당, 뭐 여행 이런 거, 이거는 물건을 파는 건데요. 700조인데 가계부채로 1년에 이자를 50조, 60조 내죠. 해외 여행 가서 30조 정도 씁니다. 그러면 외국인이 한국에 여행 많이 오는 것도 훌륭한 경기부양책인데 한마디도 안 해 지금.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조 우리가 나가서 35조인가 쓰고 외국인이 우리나라 들어오는 게 19조인가 그래요. 그럼 외국인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늘어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들여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 700조라고요. 금리가 여기서 올라가면은 내수는 더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재밌는 거지만 그래서 자영업자가 받는 이익이 90년대 전체 이익이 자영업이 벌어들이는 이익이 23%였는데요. 소주성 시작하기 전에 13%까지 이미 줄었거든. 그러니까 지금은 내수가 계속 맛이 가던 상황에서 소주성이 와갖고 더 어려워진 게 아니에요. 시간 지나면 한계 상황에 있는 그런 그 업소들이 빨리 문을 닫게 되는 결과가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업이 계속 늘는다. 베이비 부모가 은퇴하면서 할 줄 아는 게 뭐 치킨집에서 뭐 소주 많은 거밖에 더 해봤냐 이거죠. 이거 안 되니까
폐업보다 창업이 많다가 이거 업데이트 안 됐는데 업데이트하면 올 상반기에 드디어 폐업이 더 많아졌어요. 이제 더 안 해요. 이제는. 이게 뭔지 압니까? 을지로에 있는 을지로 무슨 골목이 유명하죠? 누가 골뱅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아까 단계 중에서 몇 단계 되냐면 2단계 정도 되면 노가리 골목 벌써 젊으면 노가리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골뱅이 나오잖아요. 여기 수천 명이 먹어요. 여길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집 때문에 을지로 3가에 있는 그 일지로 3가가 아니라 청계천 종로까지 호프집이 다 장사가 안 돼. 다 일로 가요. 구경 가느냐고. 이게 지금 무슨 소리냐 하시는 분들은 지금 확실하게 2단계는 넘어서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게 그러냐? 다 또 구경 가다 보니까 여기가 그냥 계속 몰리는 거예요. 여기서 호프집에 제로섬 한번 보시라니. 여기 돈 무진장 버는 거죠. 마치 가본 것처럼 얼굴을 위장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지금. 근데 이거는 구경 하나 보라는 얘기죠. 이런 소비 트렌드도 바뀐 거예요. 쉐이크쉑 개상일 날 10시간을 기다려요. 자, 그러니까 잘하시는 거 쉐이크쉑이 뭐예요? 여기 아주 비웃잖아요. 뭐죠? 네, 섹스. 만 원만까지 안 할 텐데. 그래요? 얼마요? 난 안 가봤는데. 예? 그 다음에 블루보틀. 블루보틀은 뭐게요? 커피. 이거 내 아이폰 출시일 날인데 눈이 왔어요. 줄 서다가 눈 맞으면서 기다리는 거죠. 이걸 보고서 이 또라이 새끼들 이런 생각이 들으면 이 사람도 단계가 꽤 되시는 분이에요. 소비 트렌드가 바뀌었다. 이 세 개가 어느 나라 제품이에요? 미국 거죠. 여러분도 다 사실 수 있잖아요. 유럽의 명품은 못 사잖아요. 이게 뭐냐면 사람의 소비 패턴이 뭐냐면 미래에 나도 명품이고 나름 의미가 있는 것은 내가 제일 먼저 해보겠다는 데서 소비의 만족감을 찾는 거예요. 우리 때는 많이 주면은 갔다고 많이 주면 그러다가 맛있는 집을 갔으나 지금은 혁신적이고 의미가 있는 소비 스타일이 다 바뀌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맨날 언론에 줄어든다는 업종은 이건 판이 바뀐 거고 지금은 이쪽은 늘고 있는 거예요. 내수는 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죠. 거기다 뭐 HMR 나오고요. 대기업도 나오고 뭐 요 정도로 내수까지 하고서 일단 제가 마치겠습니다.